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부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미옥 12년된 원스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장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여성들 대단원의 마지막 게스트와 함께하고 있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원은지 윤유경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까요? 네, 짧게 각자의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입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윤유경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시 오셨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보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대 사건, 서울대 딥페이크 관련 사건 이야기도 하고 또 엠번방 이야기도 하고 취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하고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또 이야기 넘어가 보면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나 지인 능욕이라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서울대 엠번방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거나 뭐 지인 능욕이라거나 이렇게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고 계셨고 지난주에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미디어 오늘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반영을 하실 수 있을지 뭐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인 능욕이라는 표현 자체는 딱 들었을 때는 뭐가 문제지? 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KBS에서도 한 기자분이 이거 지인과 능욕 이거는 범죄자들이 참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하기 좋게 우리말로 잘 해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비속어도 아니고 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계속해서 5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보게 되는 그 공간이 가해자들의 공간이거든요. 예컨대 그 트위터, 지금은 이제 X죠. 그 X라는 플랫폼에서도 해시태그 지인 능욕과 관련한 여러 게시물들이 올라왔었는데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그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전부 이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있는 게시물들이고 뭐 예컨대 지인 능욕 같이 할 사람 이런 식으로 범죄를 같이 저지를 공범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인 합성, 지인 능욕, 뭐 지인 박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가해자들의 언어이고 이 언어라는 게 사고의 틀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인 능욕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범주 안에서 지인을 타자화하고 그리고 지인을 대상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범죄가 되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뭐 그런 맥락을 생각했을 때 이 언어를 쓰는 것은 계속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이 지인 능욕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만한 대체어를 찾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반년 동안 했었고요. 그 캠페인에서 이제 다른 분들의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더 나은 용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인격살인, 뭐 언어강간, 뭐 되게 다양한 대체어들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딱 뭔가 이 지인을 능욕한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보도하기에 좋은 그런 용어를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N번방 사건 처음 보도됐을 때 이제 기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N번방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제 범죄가 저질러진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게 상징성이 엄청 크게 디지털 성범죄하면 N번방 이렇게 상징성이 크게 남을 수 있었던 거는 이 N번방이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인능욕이라는 디지털 성범죄도 좀 더 이 범죄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면서 특성도 담아낼 수 있는 용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집단지성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범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온라인 스토킹, 뭐 딥페이크 성범죄, 뭐 약간 이런 종류의 어떤 단어들로 이제 추려지기는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게 됐을 때 사실 결정된 건 없었어요. 용어가 결정된 건 없었고 다만 지인능욕이라는 말만 하지 말자. 어쨌든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합성을 한 성범죄는 맞으니까 이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라는 것이 해외에서도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었고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활용을 해서 이 서울대학교라는 그 공간을 붙여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 어떻겠냐 피해자분과도 상의를 하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언론에서 서울대 N번방 이렇게 또 이렇게 줄이더라고요. 이게 헤드라인에 너무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이렇게 가면은 길어지니까 네 서울대 N번방 이렇게 짧게 줄인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는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편하게 부르려고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중을 되게 신뢰하지 않았다고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N번방이라고 해야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보다 대중들이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무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발 지인능욕이라는 단어만 기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집중 보도되던 일주일 동안 모든 기사들을 봤어요. 뭐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서 제가 했던 걸 모니터링 하는 측면에서 보기도 했고 루마님도 그때 당시에 피해자로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인능욕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제가 그 모니터링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좀 소정의 어떤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딥페이크 성폭력을 보도하는 그 언론사 기사들을 보면은 지인능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기술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인능욕이라는 표현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딥페이크 음란물,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폭력 너무 많은 언어들이 혼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선에서는 또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으신지 어떻게 좀 매뉴얼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자, 그럼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얘기 N번방에 대한 용어 사용이랑 그 서울대 N번방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좀 그런 N번방이라고 하거나 네.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고 지인능욕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에서 되게 자주 인용되는 그런 언어들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원은채 기자님이 윤유 기자한테 질문을 먼저 주신 것 같아요. 궁금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먼저 답을 주시고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 비평제에 있으니까 언론들이 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윤유경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부담스럽게. 부담. 갑자기. 일단 그런 걸 쓰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제목을 만들어야 되니 그게 첫 번째 아닐까요? 저 미디어 오늘에서도 네네. 제목 가지고 많이 선배들이랑 싸우는데 네. 뭔가 제목을 통해서 조회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쵸.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지적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보고, 근데 지인 능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래서 어제 네이버에 검색해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뭐 6월, 7월 기사에서도 뭐 지인 능력 SNS에 올리게 한 10대 벌금형, 뭐 지인 환자 7명 능욕한 미국 의사 막 이런 제목도 아직도 보도가 되고 있고, 지인 능욕 말고도 여전히 부적절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는 단어 요새 누가 써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맞아요. 기사에 쳐보면 몰카 치면 또 기사 다 나와요. 도찰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뭐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표현인데 그런 것도 검색하면 여전히 다 나오고, 이제 하다못해 막 음란물이라는 표현도 아직도 쓰이고 있고, 이제 성착취물로 바뀌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고, 뭐 정부에서도 이런 표현은 쓰지 말자 하고 대체한 용어들도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지 않나 싶고, 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가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막 관련된 규정은 이미 다 존재해요. 그럼 한국기자협회랑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기준이 있는데, 성폭력, 성희롱, 사건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이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은 양의 기준들이 있는데, 뭔가 이런 사건 보도를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 또 취재할 때는 어떤 걸 유의해야 하는지, 아까 피해자 얘기해 주셨던, 인터뷰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용어랑 표현 관련한 대목도 다 나와 있어요. 막 그런 몰카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가해자의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뭐 피해자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식의 그런 가치 판단이 섞인 표현도 쓰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다 있고, 이제 준수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그냥 미디어 오늘이 열심히 보도하겠다, 계속 비판하고 계속 이제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쓰면 조금씩은 바뀌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뀌죠. 네, 이제 열심히 보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규정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내부의 가이드라인은 있는 조직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그 규정도 있고 기준도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준수 지켜지지 않는다. 막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냥 막 관습적. 하고 막 고민할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디지털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왜 그런 검은 손, 나쁜 짓 이런 거 그쵸, 여전히 그쵸. 있잖아요. 범죄인데. 그러니까 그런 기사 제목 볼 때마다 진짜 이거 뭐지? 라고 가슴이 답답하죠. 네, 용어가 참, 저는 한편 물론 기사에서 그렇게 쓰이는 용어들도 문제고, 지인 능력이나, 근데 저희가 얘기할 때도 되게 관습적으로 쓰이는 맞아요. 어떤 표현들을 저도 모르게 쓰게 될 때 그게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이걸 또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도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좀 그런 좀 같이 사회적으로 좀 계속
같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아까 원은지 기자가 얘기했지만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좀 활용이 돼야 뭐가 바뀔 텐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고, 예를 들면은 그래도 자살 모노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 이제 안 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된 거고, 그런 식으로 가려면 좀 더 사회적인 환기, 그런 환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려면 원은재 기자님이 했던 것처럼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더 폭넓게 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자살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이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 자살 관련된 기사를 쓰신 기자분들 중에 이제 우수 기사로 선정되면은 이제 상을 드리지 않나요? 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도 좀 이제 규정을 준수하고 뭐 단독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파급력이 컸던 기사가 아니라 진짜 피해자에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 기사를 읽음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유발되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도 상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다. 기사를 잘 쓰는 그런 언론에서는 언론보도에서도 민주언론상이라는 게 있고 기자협회나 이런 기자협회도 주세요. 기자상도 있고 또 페미무따는 또 다르니까. 그쵸. 성평등 디딤돌상, 걸림돌상 이런 것처럼 페미무따에서 받고 싶다. 받고 싶으신가요? 페미무따에서 그러면 다음에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을 또 내보는 것으로. 네, 좋은데요? 네,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획자가 되는 거죠? 그럼요. 같이 하는 장원위원 것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싫어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도 사실은 원은재 기자님이 그 채널 예스 황정은 작가님과 했던 인터뷰에서 좀 봤던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언론사 기자들이 좀 회사원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취재원과의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기사에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많이 하셨다.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윤유 기자님과는 좀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개입하는 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먼저 원은재 기자님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발언은 뭔가 기자 개개인에 대한 생각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언론사 구조 자체가 계속 순환보직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있는 부서 변동도 이제 잦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신입으로 갔을 때 회사에서 기대하는 것도 부응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회사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좀 실망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언론 환경이라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처럼 기자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면은 그건 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어떤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이런 추적단 불꽃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경험들을 이제 오랫동안
있도록 이제 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조직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을 다 상황들임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뭔가 생업과 함께 이 활동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 기사에 깊이 개입했을 때 뭐 성과가 뭐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뭐 추후에 다른 보도도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기사가 개입을 한다고 잘 나오는 게 맞아? 하고 의문을 품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잘 구분을 하는 거. 본능적으로. 네, 그냥 본능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왔어 됐어 이렇게 모든 기자들이 자신만의 감이 있을 텐데 다만 좀 유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이 분야만 다루다 보니까 좀 그런 선 같은 감이 좀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전문 기자로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만의 선을 맞아요. 만들어가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느낌도 약간 있어요. 있어야 되는. 아니 그리고 그쵸, 그렇게 그쵸.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원희재 기자가 정말 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윤중혜 역시. 기자님은 네. 자문위원회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윤리경 기자님. 그게 회사원 같은 느낌이라는 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구조적인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사실 회사원이 맞아요. 맞죠. 월급 주는데 저도 회사원이고 미디어오늘에 소속된 일개 회사원이고 그렇습니다. 회사원인 게 맞고 또 어떤 측면에서 진짜 회사원이냐면 위에서 시키는 게 너무 많고 처리해야 되는 기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런 데스크들은 이런 젠더나 성범죄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고 법조, 정치, 경제 이런 이슈들이 굵직굵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이슈, 젠더 이슈나 소수자 이슈는 항상 주변화된 존재인 거죠. 싸우면서 보도를 해야 되는 내부에서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첫 뭔가 피해 사실을 보도를 했더라도 이게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보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른 그냥, 이슈가 생기고 네, 그냥 그날 터진 이슈를 난 따라가야 되고 내일 터진 이슈도 따라가야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만 붙잡고 있는다? 그럼 이제 동료 기자들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악순환이 아마 모든 기성 언론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탐사 보도팀이라는 게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고 또 최근에 한겨레 탐사보도팀도 해체돼서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운영 중이던 탐사팀을 당분간 해체하고 이런 당분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당분간이지만 사실 언제가 될지 한번 해체되면 모르는 거고 내란이랑 윤석열 정권의 이런 비리 같은 걸 취재하기 위해서 사회부나 법조팀 이슈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이유였고 그때 설명한 게 그때 뉴스룸 국장 분께서 이제 스트레이트성 단독, 스트레이트 탐사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단적으로 사실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200명이 넘는 기자 중에 3명밖에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 탐사보도 팀이. 근데 이 내란 사태 스트레이트를 위해서 이제 탐사보도팀을 해체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 저널리즘은 조직이 사실 뒷받침이 돼줘야 가능한 부분인데 윗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눈치를 주고 되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그 중심에는 출입처 시스템이라는 관행이 되게 문제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각자 본인이 맡은 출입처에 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터지는 이슈를 단건 계속 처리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뭔가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는 하나의 출입처 그런 공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를 취재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맡은 바를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출입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되게 과거로 거슬러 가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문제기도 한데 그때 이제 기자실 폐쇄해야 된다. 이런 출입처 중심의 기자 제도를 없애야 된다. 기자들은 뭐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더 공고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성 언론에서 출입처를 못 없애지 않을까. 없애야 하지만 그 사실 뭔가 여성가족부를 내가 출입한다고 해서 이런 N번방 사건을 또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여성가족부는 마이너한 출입처로 치부되기 때문에 항상 여가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른 또 부서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자는 회사원이고 또 하나의 조직의 조직원이고 내 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출입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좀 조직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공감이 많이 돼요. 근데 사실 진짜 이 조직이 방향을 딱 정해서 가게 되면은 뭐 내부 조직 개편도 있고 뭐 내부 안에 정치 문제도 있고 그 와중에 본인이 진짜 쓰고 싶은 기사는 포기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뭐 인터뷰하는 기자님들 만나면 저도 사실 그때 그거 취재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은 거의 2년 동안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업무 외의 시간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해결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 문제이다 보니까 약간 도박, 마약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다뤄지고 그래서 더 이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뭐 정치나 경제 이런 쪽은 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해결하고 싶은 게 맞나? 디지털 성범죄를 진짜 우리 사회가 해결하고 싶은 게 맞나? 하는 생각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드네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걸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겠죠. 없으니까. 없겠죠. 그렇죠. 네. 그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건 어쨌든 여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 여성들이 뭐 지난번에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나 장혜영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정치나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한 이슈 받아주지 않잖아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 경제 이런 그런 팀에서 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꾸만. 근데 어쨌든 또 저는 이렇게 또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권력을 꼭 가지셔서 계속 권력을 권력욕이 권력을 잡아야 바꿀 수 권력을 있다. 잡아야 한다. 근데 그게 뭐 우리가 기존에 상상하던 권력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디지털 성범죄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또 각 영역별로 뭐 하게 되고 저희도 하게 되는데 좀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좀 싸워서 이 부분들은 좀 유의미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은지 기자님. 지난번에 너무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좀 밝은 얘기, 바꾼 거, 우리가 싸워서 이겨낸 거 이런 걸 좀 두되게 이야기해보자. 그런 의미로 저번에 우울했어요.
됩니다. 저는 우울한 얘기 할 게 없는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바뀐 거밖에 없다 지금. 그쵸. 뭐 과정은 힘들었지만 가정을 너무 안 얘기하는 거지. 과정은 힘들었어? 근데 바뀌었잖아. 이런 바뀐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바뀌었잖아. 네. 그리고 뭐 바뀐 게 뭐 세상 바뀐 거 뭐 알아서 하라 그래. 내가 일단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연대하는 그 과정에 내가 즐거웠잖아. 그럼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안 바뀌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살면서 지금 같은 순간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런 여성 활동가들에게 특히 더 중요한 게 서로 즐거운 순간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기자님은 뭐 우리는 뭘 바꿔냈을까요? 싸워서. 저도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봤는데 네. 그 한겨레 기자 초반에 해주신 것처럼 이런 성범죄 관련 취재를 경험해본 기자들이 조금이나마 더 많이 생겨난 거? 그것도 우리가 바꿔낸 게 아닐까. 어쨌든 이런 성범죄 사안을 취재해보고 조금이라도 그 경험이랑 전문성을 쌓은 기자들이 곧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바꿔낸 것 같고 또 이렇게 페미모타에서 우리가 이런 걸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이 또 하나 생긴 것도 바꿔낸 건 아닌가.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기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거. 이제 이 기자들이 조만간 데스크로 갈 거거든요. 시간 좀만 얼마 몇 년 안 남았다. 몇 년 안 남았어. 이제 부장하고 이제 시간이 너무 빨라서. 버티는 자가 이긴다. 근데 그 버티는 여성들이 잘해. 맞아. 운동 열심히 하시길 그렇죠. 바라고요. 맞아. 해야 합니다. 운동해야죠. 맞아요. 버텨서 편집장까지 가고. 맞아요. 윤수경이 편집장 하는 날. 미디어는 편집장 하는 날. 제일 먼저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법제도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또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많죠. 물론 우리가 바꿔온 것도 있지만 좀 가장 크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방금 법제도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이제 법 제도는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잖아요. 뭐 N번방 방지법부터 시작해서 지난 5년 동안 원래 없었던 온라인 스토킹 처벌법도 생기고 그리고 딥페이크 처벌법도 이제 정비가 되고 그러면서 사실 법적으로 물론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있는 법으로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법에 한두 줄 있는 뭐 어떤 처벌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사건을 판단할 게 아니라 이제 재판부에서 케이스 하나하나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뭐 피해 규정에 잘 들어맞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그냥 그 규정에 적혀 있는 것을 그냥 규정대로만 해석하는 것 그래서 좀 그동안 어떤 판사 재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들이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아니면 많이 나와봤자 3년 뭐 요 정도 나왔던 것들이 너무 좀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신뢰를 갉아먹게 되고 하는지를 간과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 서울대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는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형량이 9년이 나왔거든요. 정말 이례적인 형량이고 진짜 실제로 뭐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성폭력을 저질러도 9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한 형량인데 그 형량을 계기로 좀 재판부에서도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교육에서도 이 또래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이 굉장히 유해한 성문화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인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한 5년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뭐 1년마다 달라요. 정말 모습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길고 그리고 그 날들을 더 이제 마냥 긍정적으로 다룰 순 없겠지만 그냥 옆에서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막 피해를 겪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고 이 사람들이 피해 겪은 이후,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은 이후에도 살아갈 날들, 해야 하는 선택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무브먼트를 하고 싶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뭐 같이 운동회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또 연결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계획까지 말씀을 앞으로 뭐 너무 멋있으시네요. 최고. 그러니까. 이 뒤에 어떻게 되려고 더 멋있는 아니요 다들 저 돈이 일단 모여야. 아까 전에 교육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네.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교육 관련해서 네. 궁금했던 게 최근에 이제 이런 SNS의 유해성이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네. 금지시키는 나라들이 그쵸.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막 호주에서는 올해 말부터 이제 부모 동의 여부랑 관계없이 16세 미만 SNS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되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역질문. 저는 네. 좀 확실한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조심스럽긴 아니, 한데 이렇게 말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라서 그게 되겠냐? 약간 이런 되겠냐?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뭐 SNS를 뭐 당장 금지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처음부터 노출이 안 된 친구들만 있다면 약간 후세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후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이라서 그게 잘 정착이 될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현재 이미 한번 맛을 본 친구들이 그것을 정지시킨다고 했을 때 과연 우회하는 루트를 모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뭔가 계속 억압하고 억제하고 뭐 처벌하고 이런다고 했을 때 정말 이 도덕적인 어떤 공동체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또 그런 건 아니라서 저는 그런 억제 규제 정책만으로는 뭐 디지털 성범죄 가해도 그렇고 피해도 그렇고 막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피해자에게는 내가 이렇게까지 막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았는데 너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너 잘못이야. 약간 이런 식의 공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야 이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생각해봐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 네. 저는 사실 원은재 기자랑 비슷하긴 한데 네. 저 이번에 고열량 고용량 식품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런 걸 이제 미디어로 많이 접하게 네. 되잖아요. 특히 이제 먹방. 네. 유튜브 먹방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고열량 저용량 식품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또 따라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식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 그때 결론은 어떤 거였냐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서는 어린이들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따로 미디어의 영향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나라에서 그걸 세워서 국가 정부에서 그런 걸 세워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접하고 있고 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서부터 몇 년간 쌓아온 그런 연구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광고가 이제 미디어 이 방송업계에서 제일 핫한 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방송사들이 규제 완화 원하는 게 그 어린이 보호 시간대를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그때도 그 고열량 저용량 식품의 광고를 넣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방송사들이 제일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 무한도전 하는데 거기에 피자 광고를 못 넣는다. 이거 넣게 해달라. 이게 이제 그 방송사들의 요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가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이나 연구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지만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인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서 이 부분도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미디어를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문제를 좀 연구하는 연구소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아이들만 금지시키지 말고 다 하지 마. 성범죄 전과자들.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나도 좀 알았지. 맞아. 먹방 보면 저도 못 참거든요. 맞아. 성인도 이렇게 자제하기 어려운 건데 참. 그러니까 좀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약간 아이들을 규제한다는 식으로 가면 이제 사실 그러면 어른은 괜찮은가? 저는 늘 나는 괜찮은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얘기한 게 온라인을 없자면 오프라인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화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온라인에서 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다양한 규제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어렵다. 네, 그러네요. 뭐 SNS 계정이야 뭐 우리나라 주민번호가 다 공공재인데 그렇죠. 엄마 거 아빠 걸로 가입하면 되는 거. 그러게요. 맞아 기자님. 맞아.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다 알아들어야 한다. 저는 근데 아직 제 생각을 딱 확립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너무 현실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당장 이런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혐오가 너무 판치고 애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유튜브, SNS에 중독되고 이게 막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당장 해야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막 단순히 생각했을 때 절대적인 그런 노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를 한다고 해도 딱 이 순간을 생각하면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런 금지 법안이 왜 생겨났을까? 그러니까 SNS가 얼마나 유해하길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 같은 것도 진행이 돼야 되고 좀 이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네요. SNS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아이들한테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그러겠습니까? 네. 맞아. 비단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온갖 그런 비교 대상이 계속 되고 본인을 계속 학대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셧다운제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몇 세 이하는 SNS 금지 16세. 이렇게 하는 결정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치 세력에 대한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또래들이 생각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이런 거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셧다운제도 그쵸, 테레비전 그쵸. 했다고 얘기를 지겠다, 진짜. 그쵸. 영화 볼까 했잖아.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고 문화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고민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두 분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좀 원은지 기자님 살짝 언급도 해주셨는데 네. 그거 포함해서 또 앞으로 또 하시고 싶은 하실 계획 얘기해 주시죠. 저는 앞으로 사실 모르겠어요. 이미 하시고 계신 것만 네, 맞아. 하고 싶은 일 말고 이것만 해도 너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고단해질 거다. 저는 매주 풋살을 하거든요. 오. 횟수로 3년 차가 됐는데 저는 공격수예요. 그래서 정말 멋있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나쁜 가해자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슛하고 그랬던 적이 많은데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풋살을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의 계획입니다. 네. 건강하게 계속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것. 이건 진짜 고정된 계획. 풋살은 고정된 계획이고 나머지는 뭐 네, 하는 일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풋살을 한번 시도해봤었어요. 어머. 진짜요? 등록을 했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돼요. 왜요? 왜 다쳤어요? 그만뒀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 생각보다 너무 실력이 처참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 저 같은 분이 별로 없고 이미 이제 좀 오래 하신 분들이랑 섞여서 하는 거였어서 제 자신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럼 저희 팀에 오실래요? 3년 되셨다고. 근데 저희 팀 신입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희 팀 오실래요? 기자들도 몇 명 있어요. 진짜요? 네. 저 축구화도 있고 축구공도 있어요. 장비를 다 갖추고 끝날 만에 그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끝나고 잠깐 얘기 좀. 네. 다 뛰어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운동을 매일 하는데 저는 러닝을 매일 아침에 하거든요. 우와, 짱이다. 틈새 어필 열심히 하겠고요. 다 뛰어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아 맞다 맞다. 여기도 완전 러닝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이제 기사 작성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 기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 왜냐면 제가 이제 미디어 오늘의 나름 성평등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젠더 기사들이 여성들에게 많이 맡겨지고 또 작년에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보도하는 기자들 상대로 한 기자 합성방도 맞아요. 보도가 됐었잖아요. 또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 외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여성 기자들이 뭔가 성희롱을 당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좀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언론적인 얘기지만 좀 언론계 내부의 조직 문화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잘 보도하려면 왜냐하면 뒤처진 조직에서 이런 성범죄를 잘 보도하기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언론계 내부의 그런 좀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와 감수성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것만 느끼고 뭔가 일을 많이 벌린. 풋살도 이제 하셔야 돼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저희 디지털 성범죄 싸우는 여성들 진행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좀 있거든요. 조찬 모임을 해야 된다. 봤어요. 보셨어요? 네, 아, 장유원. 네. 맞아요. 장평현님 편에서. 네, 갱님이랑. 갱님이 또 한번 여성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저거 들었어. 뭔데요? 저기?
무료로 이걸 볼 수 있다고. 아, 오. 8월 25일. 어머. 여성 실업 축구를 합니다. 오. 네. 아, 최근에 알게 된 그 정보를 말씀드리면 갑자기 상암에서 여성 실업 축구는 무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시면 좋다. 공짜로 보실 저도 수 최근에 있어요. 들었어요. 네. 여성 축구는 무료래요. 관람객이 너무 아직 없어. 관람이 없다. 관람이.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무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단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살짝 드리고 오늘 방송은 어떻게 마무리를 별 얘기를 다 하고 지금 조태구하러 끝내면 되죠. 마무리. 좋댔구만. 네, 앞으로 저희 나온 얘기들 계속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페미우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낼까요? 네, 끝내시죠.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와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우다였습니다. 페미우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